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한 명이 10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어요. 1013호에 사는 62살 임동수 씨가 며칠 전에 이 경비실에 밥솥을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 않으니까 직접 갖다 주려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이 현관문을 당겨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주민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집주인 임 씨는 숨져 있었어요. 뭔가 살인 강도라도 들었던 걸까요? 우선 숨진 임 씨의 얼굴 부위에 몇 개의 외상이 발견됩니다. 눈꺼풀과 왼쪽 이마 그리고 왼쪽 광대에 찢긴 상처가 관찰이 됩니다. 네. 또 왼쪽이라는 게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마도 그렇고 눈가도 그렇고 광대도 그렇고 왼쪽에 집중된 걸로 봐서는 오른손잡이에 의한 주먹이라든지 어떤 휘두르는 거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뒤통수 부위에서도 폭행을 의심할 만한 부상이 발견됩니다. 오른쪽 뒤통수 부위에 피부 안쪽으로 상당한 출혈, 두피아 출혈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찰되고요. 그럼 누군가에게 그 흉기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아서 숨진 건가요? 분명히 가격에 의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뒤통수뼈 왼쪽 아래에 있는 머리뼈 골절이었습니다. 보시면 선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걸 선상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뒤통수 뼈가 깨질 정도로 세게 맞았다는 건가요? 강도가 센 충격이 작용한 건 맞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보통 흉기로 맞으면 그쪽에 큰 손상이 있는 게 맞는데 뇌손상과 출혈은 대각선 반대 방향인 오른쪽 앞머리 쪽, 즉 오른쪽 대뇌반구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흉기로 맞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임 씨가 뒤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세게 부딪힌 거죠. 주로 관성에 의해 이런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뇌가 바닥 쪽으로 확 쏠렸다가 다시 반동으로 정반대 방향, 머리뼈에 뇌가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 충돌 부위보다 반대편에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법의학 용어로 대측 충격 손상, 영어로는 카운터 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세게 넘어지면 그 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검 결과를 보면 뇌에도 멍이 생겨요. 그리고 조직이 으깨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뇌는 두부 정도로 흐물흐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이 정도까지 머리가 반대쪽이 손상되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게 큰 충격으로 뒤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불가능하고 넘어져도 아주 세게 넘어졌을 거란 얘긴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정리드리면 부딪힌 거와 반대 방향 쪽에 그러니까 뭐 세게 맞았다고 그러면 그쪽에 큰 손상이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뒤로 넘어졌는데 반대쪽 방향의 뇌가 이렇게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는 거는 세게 넘어졌다 이런 걸 그래 대측 손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뭐 지병이 있거나 그래서 뒤로 넘어진 그 정도로? 걸까요? 사람이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무릎을 먼저 꿇거나 이러면서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뇌 손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시 부검감정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굴 등의 외상과 넘어져서 생긴 머리 손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검 소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즉 사건 현장의 여러 정황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맞아서 뒤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건 현장은 깨끗했어요. 그렇지만 임 씨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합니다. 안방 바닥과 벽면에 시약을 뿌렸습니다. 부엌과 욕실, 현관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집안 곳곳이 온통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핏자국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아, 피가 엄청 났구나. 혈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LCV나 루미놀 등의 특수 시약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루미놀 시약은 많이 다뤄서 익숙한데 LCV라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LCV나 루미놀은 똑같이 혈흔을 탐지하는 시약입니다. LCV와 루미놀 마찬가지로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반응하는데요. 루미놀이 형광 반응에 발색을 한다면
LCV는 보라색으로 발색을 해요. 루미널의 형광을 보면 주위가 어두워야 하는데 LCV는 밝은 곳에서 맞아요.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이 LCV 시약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뭐가 좀 나왔나요? 네, 분석 결과 시신이 발견한 안방과 더불어 부엌과 욕실에도 많은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엄청난데요, 여기저기? 우선 시신이 발견된 안방 벽면을 보면 옷걸이 아래와 바닥 부분에 혈흔이 묻거나 흩뿌려진 그 형태가 보입니다. 또 문 하단에도 혈흔이 다수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문 하단의 경우에도 방향성이 최소 3회 이상 다릅니다. 분석해보면 이렇게 낮은 곳에 혈흔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1차적으로 임 씨는 이 부분에서 거기서 공격다. 누군가의 공격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넘어지고 나서도 최소 3회 또는 4회 이상 가격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약을 뿌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약을 쓰고 나니까 확실히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다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엄청난 폭력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정말로 맞아서 그렇게 머리를 다친 걸까요? 옷걸이 아래쪽과 문쪽 벽면을 보시면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의 손바닥 자국이 있어요. 이건 임 씨의 손자국이 아닙니다. 만약 임 씨 손자국이었다면 임 씨 손에 혈흔이 묻어야 되잖아요. 당시 사진을 보면 임 씨 손에는 혈흔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즉 당시 임 씨가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서 피를 흘린 경우 그 피가 상대 손에 묻었겠죠. 그 피 묻은 손으로 벽을 짚어서 벽에 혈흔이 묻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방에만 묻은 게 아니라 부엌이나 욕실에서도 나왔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게 이 현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현장은 깨끗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혈흔 탐지 시약을 뿌리고 나서 혈흔이 나타난 겁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혈흔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 닦았네. 그 부엌 싱크대와 욕실 세면대에서 혈흔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욕실이든 대야에도 혈흔이 발견되는데 아마 피를 닦은 걸레를 빨았던 것 같아요. 모두 은폐 과정에서 묻은 혈흔일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임 씨가 직접 닦았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만약 그런 거면 안방에도 욕실로 가는 동선에도 혈흔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 정도 피를 흘린 사람이 걸어가면 중력에서 그렇죠. 피가 조금이라도 바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 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서도 중력에도 흘러내린 혈흔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임 씨가 입은 의복에서는 흐름 혈흔이라는 게 없었고 당시에 LCV를 뿌려봤어도 욕실과 주방의 그 동선에서도 혈흔의 흔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닦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걸레로 닦으면서 지우려고 해도 시약에는 다 드러나나 봐요. 손에 만약에 물감을 묻히고 벽에 손바닥 2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감이 닦이긴 하겠지만 손바닥 모양의 테두리는 자국이 남게 됩니다. 혈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건 현장의 온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혈흔이 분포되고 약 15초 이후부터 혈흔의 테두리부터 이 건조가 되면서 윤곽 혈흔이 생성되거든요. 아마 다 혈흔이 묻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닦았을 거예요.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닦이면서 형태가 뭉개졌지만 원래 혈흔의 윤곽은 남아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정말 혈흔 검사 전에는 전혀 추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 혈흔 검사를 하고 나니까 와, 이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게 2009년이잖아요. 당시는 혈형체 분석이 도입은 됐지만 없었어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수사에 활용되는 정도가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사 초기부터 혈흔의 형태를 분석하면서 조사했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일찍 다가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해 보면 일단 숨진 임 씨가 누군가에게 맞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뒤로 꽉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임 씨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동거인. 합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53세 탁주연이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상당히 침착하게 임 씨의 사망 사실을 이제 알리죠. 참고인 조사가 좀 필요하니까 경찰서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탁 씨가 못 간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할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탁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찔리는 게 없으면 조사 받으면 되는 건데 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탁 씨는 숨진 임 씨와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해졌다고 진술합니다.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가 일주일 전부터 임 씨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 거죠. 탁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25일 저녁 9시경 귀가합니다. 그런데 탁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임 씨가 안방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코를 골고 잠자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일단 그 임 씨 주변에 있는 피를 전부 닦아줬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는 그 사람을 일단 흔들어서 깨우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나요, 119에? 그날 본인도 조금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대요. 당시에 임 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거는 맞나요? 부검 결과 이날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습니다. 어우, 많이 마셨다. 만취 상태이고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인 거죠.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때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임 씨가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잠들었다 쳐도 다음 날은? 다음날 탁 씨가 늦지막히 일어났는데 그때도 임 씨가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저녁 7시경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 탁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이제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탁 씨는 자신이 진술한 시각에 정확하게 집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우선 탁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서는 CCTV 속 탁 씨의 모습이 너무나 수상했거든요. 단순히 외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나오는 사람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더라고요. 정황상은 탁 씨가 가장 지금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조금 답답했었습니다. 탁 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한 달에 최소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제가 꼭 진실을 밝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당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임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임 씨와 탁 씨가 함께 집에 있던 시간이 22시간입니다. 시신 사진을 계속 쳐다보다가 문득 법의학자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열쇠는 시신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제 연락처 남기고 이메일도 보냈죠.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고 며칠이 지난 그때 그 법의학 교수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나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네. 그래서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교수님 댁 근처 빵집에서 처음 뵙게 된 겁니다. 저도 짐작은 했지만 이정빈 교수님이셨구나. 15년 전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못한 거였죠? 당시 정말 바빴습니다. 그냥 강의도 나가는 몇 군데 나가야 되고 감정 것도 몇 캔씩 밀려 있고 그래서 사건들이. 맞아요. 저도 그냥 바로 선뜻 만나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말에도 막 찾아온다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한 지 얼마 안 된 초임 검사가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일요일 저녁까지 자료를 바리바리 들고 찾아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지금도 초심 안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계시죠? 네. 네. 요새는 왜 사건 별로 안 보내세요? 아, 네. 교수님, 제가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다른 전담을 위주로 맡다 보니 교수님 뵐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오늘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하길래 당시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때 송 검사님이 보낸 편지도 아직 있더라고요. 편지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하셨네요.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파일을 받아 전송해 드렸습니다만 용량이 커서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염려됩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직접 기록을 들고 가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뭐 예의 바르게 잘. 예. 근데 이게 15년 전 편지인 거잖아요. 와, 전화번호가 019로 시작해요. 네, 엄청 오래전이에요. 그때 그랬나? 15년 전에 그쵸. 019가 있었나? 네, 있었죠? 019였죠. 019, 017, 016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아는데 PC에서. 15년 전에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네. 네. 자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는 말을 전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제 읽어보니까 그때 제가 다급하긴 했구나. 많이 다급해요. 예의 바른데 되게 다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요일 저녁에 빵집에서 두 분이 만나셨는데 어떻게 두 분이서 머리를 좀 맞대니까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던가요? 지금 용의자는 자신이 집을 나갈 때까지 피의자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피의자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면은 피의자의 주장이 맞는 건지 거짓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사망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시체의 강직이나 반점, 부패 같은 사후 변화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위 내용물이 소화 정도, 방과의 고인 소변의 양 등으로도 다뤄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부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만 추정해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서 시체 사망자의 체온을 측정한 게 있더라고요. 시체의 체온 변화로도 사망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항문에서 한 10cm 체온계를 집어넣어 갖고 그 직장 온도를 재는데요. 직장이라고 하면은 그 대장 끝에 달려 있는 큰 창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직장의 온도를 재죠? 직장 내 온도는 보통 우리 온도 잴 때 귀, 입 이런 데 재잖아요. 네. 근데 직장 내 온도는 이런 것에 비해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 10cm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체온을 재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체온을 재면은 어디를 째거나 그렇지 않고 침습적이지 않고 바로 쉽게 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체온을 잽니다. 사람이 죽은 후 1시간 정도까지는 체온이 얼마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1시간 정도에 약 0.8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17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직장 온도와 외부 온도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주위 온도, 습도, 바람 등 영향을 받겠지만은 사망자의 연령, 신체 조건 등 체온병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망 전후 시간 약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사망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신의 체온으로도 이 사망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게 참 신기하네요. 게다가 오차도 굉장히 적구나. 시신이 발견된 게 27일 오전 9시입니다. 네. 그때 측정된 직장 온도가 27.1도, 그 다음에 방안 온도가 27.1도입니다. 같았어요, 체온 온도가. 아, 그러면 아까 그 17시간 지나면 직장이랑 외부 온도가 같아진다고 하셨죠?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임시가 사망한 지 적어도 17시간 이상 지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 시신이 발견된 27일 아침 9시로부터 17시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26일 오후 4시 이전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용의자는 26일 오후 7시에 집을 나갔다가 그때까지 임시가 살아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용의자가 집을 나가고 14시간 뒤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신 발견 직후 직장 온도가 실내 온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 네. 물론 변수가 많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신이 체온으로 밀어볼 때 임씨는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있었던 55일 오후 9시에서 다음 날인 26일 오후 4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탁씨가 거짓말한 걸 우리가 증거를 찾은 거네요. 게다가 초등수사 보고서에 기록된 발견 당시 시체 상태는 시체 강직이 왔다가 서서히 풀리는 도중이었습니다. 사건이 여름에 발생했으니까 높은 온도였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사망한 지 24시간에서 26시간 이상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탁씨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의학은 알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정빈 교수님의 분석이 검사님께 큰 힘이 됐겠어요. 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흉기로 찌른 것도 아니고 명확한 살해 동기가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탁 씨는 여전히 임 씨의 죽음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판에서 갑자기 탁 씨가 말을 바꿉니다. 사실 제가 집에 있을 때 임 씨가 사망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 만취한 상태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혼자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얼굴에 상처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자신이 굴러 떨어진 임 씨를 둘러엎고 들어와서 안방에 눕혀놨다는 게 탁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119에 신고를 하든가 병원을 데려가야지. 자기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인데. 그것도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 같아서 무서웠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잘못하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검사님도 앞이 캄캄하셨겠어요. 당황했죠.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뭐가요? 탁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재판장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탁 씨가 그제야 말을 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탁 씨는 임 씨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굴에 상처도 그래서 생긴 거라고요. 그럼 그 상처가 진짜 계단에서 굴러서 생긴 건지 알아보면 되겠죠. 네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법의학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 15년 전 사건인데 당시 재판 기억나시나요? 제가 딴 거는 몰라도 감정에 관해서는 참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감정. 그러냐면은 감정서 쓸 때 그만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2009년 사건인데 그저 그거 그러면 손정영 검사 손정영 검사 나한테 3번 감정을 보냈어. 그리고 무슨 사건이야. 이게 짜라짜라 오는데 딴 거는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 감정만은 상당히 기억을 잘해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고민을 했다 이겁니다. 감정 당일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띄어서 설명을 하려면 이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 노트북을 갖고 법정하고 탁 기계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잭을 미리 갖고 갔거든요. 와. 만반의 준비를.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판사님 및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관건은 임 씨의 얼굴에 생긴 상처가 계단을 굴러 떨어져서 생긴 상처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밝히는 거 가능할까요? 일단 뭐라고 주장했냐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계단 모양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송업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단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그랬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계단 및 계단 오를 때 필요한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를 보면은 빨간색 고무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단을 보면은 각 계단마다 이 끝에 부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금속일 경우도 있고 플라스틱일 경우도 있고 고무일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무였었는데 고무가 상당히 많이 달아 있어요. 뾰족한 게 전혀 없네. 그리고 많이 달아있네. 그래서 저런 데서 굴러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해서 떨어지니까 쓸리게 돼요. 쓸리는 손상, 찰과상이 일어납니다. 찰과상이. 그런데 이 손상을 보면 여기 눈썹 바로 밑에 아주 날카롭게 쫙 찢어진 손상인데 칼이나 또는 병 깨진 거 이런 걸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손상이에요. 결코 계단 아까 같이 그 모서리쯤인데 손잡이에 이렇게 부딪혀서 나올 수 없는 손상입니다. 그다음에 눈썹 위 손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린 손상이에요.
이렇게 찍어내린 손상이 계단 모서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손상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또는 넘어졌다 이렇게 생길 수 없고, 그다음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러면 눈 여기 말고도 굴르게 되니까 맞아요. 여러 군데 손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딴 데는 몸통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몸통을 보면 눈 여기 있고 오른쪽 여기 머리 쪽만 조금 있고 그렇게 하고 이쪽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얼굴에 그 깔끔하게 찢어진 거는 왜 생긴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이 경우는 술을 먹다가 한다 그러면 이 술병 깨가지고 맞아요. 그 모서리가 있죠. 날카롭게 쫙 그걸 찢어져요. 해서 싹 그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특히 눈썹 위의 손상은 병으로 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건 칼로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찍으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병으로 찍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술을 마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탁 씨랑 임 씨가 같이 집에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 그럼 정말로 술병으로 때린 거 아닐까요? 게다가 피의자는 임 씨가 계단을 내려가다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지? 그래 저렇게 위에서 등이나 떨어질 목에 거예요. 상처가 남아야죠. 저렇게 떨어지면 네. 이렇게 쓸리는 손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다쳐야지 여기저기.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면서 쓸리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딴 데 손상이 하나도 없어요. 쓸리면서 생기는 손상이. 네. 이 얼굴에만 있고 아주 날카로운 손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굴러져 떨어졌다 이렇게 할 만한 손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을 할 정도인데 뒤통수와 얼굴에만 상처가 있다. 이게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탁 씨가 뭔가 날카로운 흉기, 예컨대 술병 같은 걸로 임 씨의 얼굴을 가격을 했고, 그러면서 임 씨가 뒤로 자빠져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한 눈꺼풀의 손상을 만들 때 앞에서 뒤로 향하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임 씨를 뒤로 넘어가게 한 결정적인 다른 공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앞에서 뒤로 힘을 가할 만한 어떤 결정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뭐예요? 이 두 개 상처 말고 왼쪽 가운데 상처를 보면은 가운데 찢어지고 별 모양으로 된 상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먹 요 너클 튀어나올 때 이런 데 탁 맞을 때 그냥 찍 찢으면서 나오는 그런 손상이거든요. 사람의 주먹. 근데 주먹으로 맞으면 이런 상처가 생기나요? 근데 왠지 주먹으로 맞으면 약간 으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냥 딴 데 같으면 들어가면서 으깨질 텐데요. 요 밑에는 광대가 뼈잖아요. 하루 얇게 피부 밑에 뼈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뼈하고 이 너클 사이에 피부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찢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때려서 그 힘에 의해서 뒤로 넘어졌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쳤을 겁니다. 그럼 그 반응을 위해서 피해자는 뒤쪽으로 벌렁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뒤통수가 밑바닥에 닿으니까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뒤통수에 골절이 생기게 돼요. 골절이 생기면서 넘어져서 생길 때는 대측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뇌 손상은 앞쪽에 일어나요. 뒤에 부딪혔으니까 앞쪽에 일어나게 돼요. 반대쪽. 반대쪽. 반동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광대를 때린 그 공격이 굉장히 셌던 거네요. 전력을 다해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붙어서 더 세게 뒤로 넘어간 거죠. 그냥 스스로 넘어져서는 뒤통수뼈가 잘 안 깨져요. 게다가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니까 방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꼭 범행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쯤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겠는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형을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먹을 광대를 때리니까 목이 틱 돌아가겠죠. 네. 여기 치니까 왼쪽으로 치니까 왼쪽을 틱 맞았으니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지면은 이런 상태에서 뒤로 딱 넘어지니까 후두부 왼쪽이 나가겠죠. 왼쪽이 나가면서 이 후두부에 두피 하출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넘어지면서 대측 손상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전두부 쪽에 뇌가 좌상을 입고 여기에 경막 하출혈이 생겨요. 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두부 오른쪽에 이 두피하 출혈이 있는데 두피하 출혈이면서 그 안에 경막하 출혈이 있죠. 여기. 그다음에 오른쪽 측두부에 근육 출혈이 있고 그 안에 경막하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두부 안에서 나온 손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대측 손상으로 해가지고 뇌 좌상이 있고 이 앞쪽에 뭐가 있어? 경막하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맞아서 경막하 출혈이 있고 뒤에 맞아서 경막하 출혈이 있고 이 세 가지 출혈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물론 어느 게 먼저냐 이제 이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제일 심한 게 뒤로 넘어져서 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넘어져서 다친 거는 뇌 좌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바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옆에 맞아서는 꼭 의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후두부 오른쪽 후두부를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 측두부를 또 맞고 그 뒤에 광대 맞으면서 뒤로 벌렁 맞으면서 뇌 손상을 입어갖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넘어졌다 해도 사망에 바로 이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식이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깨어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신고를 했다면은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조하지 않고 혈흔을 닦으며 범죄 은유에 몰두한 거죠. 당시 재판장도 증인인 교수님한테 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것저것 따져 물었었는데 교수님이 정말 명쾌하게 방금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 보고 있었죠. 결국 탁 씨는 재판 도중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때려서 넘어지게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아, 근데 도대체 왜 피해자를 때린 거래요? 이 범인의 자백에 따르면 둘이서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싸움이 발생했고 정말 이제 홧김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재판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범인이었던 탁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동안 스모킹건에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정말 이번만큼 법의학 그리고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